1937년 봄, 내 나이 16세, 경기 공립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땐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꿈이 많았다. 일본 유학도 가고 싶었다. 경성의 화려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도 싶었다. (5년이) 흘러 많은 동기생들이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 금지된 또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막바지, 한 중학생이 자신의 일기장에 조선의 독립을 위한 10년간의 계획표를 써넣었습니다. 과연 실현될 수 있었을까 싶은, 어찌 보면 낭만적이기까지 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체포돼 감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강상규. 전라북도 옥구, 바로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궁핍했던 농촌의 생활을 안타까워했고, 전국에서 수재들만 모인다는 경기 공립중학교를 다니며 입신양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상규라는 학생을 통해 그 시대 청춘들의 열망과 그리고 절망을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지하수장고에는 1199책에 달하는 독립운동 관련 재판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의 조사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수형자 기록 카드 중에는 경기 공립중학교 4학년생 강상규의 생애 마지막 사진이 남아있다. 오야마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남은 강상규. 죄명은 치안유지법 제3조, 육군형법 제99조 및 해군형법 제100조 위반이었다. 치안이지오 제3조 1941년 11월 12일 경성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강상규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국채 변혁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1941년 1월 18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강상규는 10달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일본은 지금 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패할 것입니다. 설령 이기더라도 서구 열강들이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이때를 이용하면 조선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강상규가 일제의 검경의 조사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불량 학생 검거에 관한 건입니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조선 독립을 열망하는 불량 학생 검거에 관한 건으로 명명했다. 생도일기가 2책 압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용일기, 즉 개인일기가. 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그가 읽던 책, 신고와 주고받은 편지와 수첩 등 모두 35가지에 달했다. 운동 계획이 담긴 메모들이 압수되어 있습니다. 강상규가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불량 학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것은 그가 한글로 써내려간 개인 일기였다. 강상규는 2개의 일기를 썼다.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용도였고, 또 하나는
그 누구에게도 선뜻 말할 수 없는 속내를 밝힌 한글 일기였다. 두 가지 일기 모두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신문조서의 일기를 인용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조회 때 황거여배를 강요해서 문장고 묵도를 1분간 하였다. 신에게 빨리 망하도록 묵도하였다. 일본군이 중국 석가장을 악정 고투 끝에 점령한 것을 봉축하기 위한 행사였다. 정말 더럽다. 강상규가 경기중학교에 입학한 1937년은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해다. 이 전쟁으로 중국인 1200만 명이 사망했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연일 들려오는 일제 승전보를 강상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고작 16살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생이 노골적으로 일본에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고향은 전라북도 옥구군 옥봉리. 현재는 군산시로 통합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강씨 집성촌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도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 그의 부친 강학선은 이 지역에서 이름난 유지였다. 강종각. 저쪽 집이 강종웅. 이쪽 집이 이제 사촌 집. 이 너머에 이 형네 그 사촌. 강상규가 나고 자란 집은 남아 있었지만 강상규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다. 서울에서 250km 밑에 있는 이곳에서 경기중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를 전혀 우리는 감히 세피지를 않았고, 또 경기중학뿐만 아니고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전혀 우리들 속에는 먼 나라에 얘기했기 때문에 뭐 무슨 것인가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시겠구나 하는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 뭐 알려고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 경성 유학을 갔다는 건 그만큼 집안 형편이 좋았다는 뜻이다. 당시의 미연 직원 명단에 강상규의 백부와 숙부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집안의 위세가 컸다. 강상규가 다닌 옥구 보통학교. 오늘날의 옥구 초등학교에는 당시의 졸업대장이 남아있다. 생산연도가 1915년부터 1964년도 졸업대장입니다. 옥구 보통학교 졸업대장에 강상규의 이름이 들어있다. 1922년생 강상규는 3형제 중 유일하게 근대 교육을 받았다.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이 강상규에 대한 집안의 그 기대, 그러니까 강상규를 통해서 집안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나아지고 상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죠, 당연히. 보통학교를 졸업한 강상규는 집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면서 경기공립중학교로 이름이 바뀐 곳이다. 강상규가 입학한 해 경쟁률은 4.8대 1. 당시 경성 제1고부의 위상은 대단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고 졸업만 해도 출세가 보장돼 있었다. 이 학교의 합격자 명단 자체가 관심 가는 기사거리였다. 당시 이제 중학교 조선인이 다니는 중학교 중에서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전국적으로 수재들이 몰리는 최고의 중학교였거든요. 오늘 졸업하면은 그 사회의 소위 지식층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엘리트 코스에 들어선 강상규의 꿈은 정치가였다. 입신양명을 원했던 것이다. 조선 13도의 수재만 모아놓았다는 학교에서도 강상규의 성적은 상위권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반에서 임원도 맡고 있었고 매 학년마다 행동평가도 좋았다. 학적부만 보면 일제의 교육정책을 잘 따른 학생이다.
지역의 분홍의 자제로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서울로 올라왔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으로서만 보일 것입니다. 근데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은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죠. 조선 독립을 열망한 불량 학생으로 검거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강상규의 내면. 그는 개인 일기에 장지 실현 10년간 예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조선 독립을 이루기 위한 10년간의 계획표였다. 글을 작성한 1939년 첫 해, 육도 삼략과 같은 병서를 읽기 시작해서 지도를 구입해 전국의 요지를 조사하고 무기 제조수를 터득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지원병을 모집하고 적의 군사시설을 파악하면서 부자들을 교섭해 군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1948년 일촉즉발의 형세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일본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황국신민화 정책 하에서 사상 통제라든지 주민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아마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그것이 전부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도 그걸 실천적으로 하려면은 비밀 결사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자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총동원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신분에서 그것을 실현한다는 건 사실은 그걸 또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동창생이 기억하는 강상규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기억나시나요? 70여 년 전의 일을 되새겨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강상규의 그 몸가짐이라는 게 일견 봐가지고 촌놈이야. 세련되질 못했다고. 하루 종일 있어 별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강상규하고 대화한 사람들이 동창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말수도 적고 사교적이지도 않았던 강상규는 마음속으로 불운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국 정찰을 위해 학교에 다닌다. 학교 선생은 나의 적이다. 이곳이 바로 강상규가 다녔던 경기 공립중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이곳을 오갔던 걸까요? 성적도 우수했고 집안의 기대도 한 몸에 받았지만 식민지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고민했던 강상규. 조선 독립을 위한 10년 계획을 하나씩 세워갈 때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강상규는 경찰 신문 과정에서 어느 날 자신이 꾸었던 꿈에 관해 진술한다. 인적이 드문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 경성 시내를 바라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목이 터져라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적에게 잡히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곳을 찾아 헤매는데 강상규는 일본 경찰에게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꿈을 꾼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무렵은 일제가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화하면서 사상 통제를 위해 한국 신민화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다. 일제 강점기 교육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조선인이면서도 조선인을 부정해야 되는 교육인데 아마 가장 그 정점에 있었던 학교가 경기 중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중학교도 사실 그 황민화 교육의 가장 그 모범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황민화 교육이 완전히 관철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학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민족 사상을 말살하기 위한 황민화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경기중학교였다. 그 결과 일본어 사용이 일상화됐고 학생들의 장시계 명률이나 졸업생의 육사 지원율도 높았다. 이 무렵 경기중학교를 다녔던 김종설 박사. 당시의 경기중학교는 군대나 다름없었다고 수레한다. 국민복이라고 하는 군복이죠. 1940년이 되면서 교사들의 복장도 바뀌었다. 예복을 입던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일본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군국주의화되는 거죠. 네. 일본 나라 전체가 변하는 것만큼 학생들에 대해서 변하는 거죠. 네. 이건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근로봉사 나가고 동원되고 이제 그럴 때입니다. 총동원 체제에 접어든 일제는 학생들에게 수업 대신 노동을 강요했고 언제든 전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강상규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찌감치 장시개명도 한 것을 보면 굳이 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도망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정기적인 클래스가 없었어요. 근로봉사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미 일본이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네. 당시 경기국립중학교 교지를 보면 일제의 정책에 충실히 따랐던 학교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방학 동안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쓸까 걱정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교내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일어 사용을 강요했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학교에서야 형식상으로 그렇다 쳐도 어떻게 집에서까지 일본어를 쓰라 강요를 하냐고. 이따위 과자나 주면서 우리 속여 넘기려 하다니 우리가 이런 미끼에 낚일 거라 생각. 일본어 강요에 대해 강상규는 친구 김재원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1940년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혹했던 전시 총동원 체제입니다. 요즘 하면 전시 체제이고 계엄령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체제에서, 예를 들어 계엄령에 준하는 체제에서 일본이 망할 것을 대비하고 일본과 싸울 것을 준비하고 계획서를 짜고 친구에게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죠. 경기고등학교에는 당시의 생도일기가 한 권 남아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해 교사로부터 검사를 받던 일기이다. 그날그날의 일과만 간단하게 적혀 있을 뿐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생활을 통제하거나 규율하는데 주요한 수단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학생들은 그렇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지 않는 제출용 일기를 쓰는 것이었고요. 강상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그 제출용 일기와 함께 자기의 본심을 담는 일기를, 비밀 일기를 썼던 거죠. 여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강상규도 제출용 일기를 써나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선독립 10년 계획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계획 첫 해인 1939년 여름방학을 맞아 강상규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지리 파악을 위해 남부지역 답사길에 오른다. 기차와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온양, 대전, 정감독에 나오는 계룡산을 들렀다가 부여, 칠산, 군산으로 가는 5박 6일간의 여행이었다. 조선인들이 다시 편해지려면 독립을 해야 돼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청년들을 규합하려 애썼다.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일본이 준 거 같이 진리가 있나? 그러네. 괜히 그러다 우리만 형무소에 끌려가지. 난 힘들더라도 이대로 일하면서 맛이 있든 없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 고향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언론을 통제하고 그러는 게 권력이고 그 권력은 반드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대다수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또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죠. 강상규가 경기중학교에 다니던 시기 일본에서 유학한 동년배 학생의 일기가 남아있다. 일기 곳곳에는 일제를 비난하고 독립을 소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악마 같은 오랑캐 일본에 지배되는 현실에 분개하면서 조선민족의 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는 반일이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선의 독립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세계사회 공간에 대해서는 이 조선의 식민지라는 부분을 세계사 전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세 태평양 전쟁이라는 부분은 일본이 주도했던 백색 인종과 황색 인종에 대한 인종적 대결로 파악하는 이 방식들을 구미 열강에 맞서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일본의 선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중학생 강상규의 생각은 달랐다. 저녁 5시경 학교로부터 출정 군인을 전송하러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학교에 가서 국기를 받아 역으로 나갔는데 아무리 해도 만세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야! 이게 뭐야? 집에 가서 봐. 혼자 봐야 돼. 강상규는 함께 독립을 꾀할 동지를 찾기 위해 몇몇 동기들 대상으로 은밀히 설문지를 돌렸다. 그가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지에는 귀하는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지금 조선에 대해 슬프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또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무엇인가 등 14개의 문항이 들어있었다. 일본 경찰에게 이 내용은 무척이나 불온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온문서 시처령에 따르면은 인심을 홍란한다. 즉 그 광범위하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용어들, 뭐 가장 슬픈 것이 뭐냐, 또는 장래 희망이 뭐 어떠냐라든가, 또는 현재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든가,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거죠. 일본의 사법당국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희망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시했다. 강상규의 편지를 받고 강상규의 설문조사지를 받았던 이철주는 강상규가 검거되기 이전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불안했습니다. 비밀 결사에 몸담고 있었다는 혐의였다. 네. 나는 조선인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비밀 결사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조선인 해방투쟁 동맹이란 무엇이었을까? 임원빈, 박찬호, 송태경 등 경기중학교 학생 10여 명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1940년에 결성한 비밀 조직이었다. 이철주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밤에 모여서 뭐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책을 읽고 같이 감상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 나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거의 유사하게 많은 조직들에서
당시 국내에 최소한 100여 개 이상의 그런 모임들이 확인이 됩니다. 사상 휘보는 일본 검찰이 사상 사건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간행한 공안 사건 자료집이다. 1930년대 항일 운동이 수그러들자 발행이 중단됐던 이 잡지는 1940년대 들어 발행을 재개한다. 이는 그만큼 비밀 결사들의 활동이 많아졌으며 청년들 사이에 항일 의식이 퍼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 이후 일본은 미드웨이, 과달카날, 사이판, 괌, 필리핀에서 연이어 패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항일 운동은 무장투쟁론으로 선회한다. 강상규가 작성한 조선독립 10년 계획은 일본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국내에서 무장봉기를 해 몰아내자는 것이었다. 강상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서 1군, 한강 방면에서 1군, 청량리 부근에서 1군, 이렇게 나눠 공격하면 될 것 같다. 강상규의 장지 10년 계획은 당시 학생운동의 맥락, 또 국내 독립 항일운동의 맥락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꿈꿨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장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40년대 다른 학생 비밀 결사들도 대부분 무장투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상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밀 결사에서 활동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지도도 받지 않았지만 불량 학생 강상규의 불온한 열망은 깊어갔다. 일본이 조선인의 심장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조선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증인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진술을 총합해 보면 강상규는 똑똑한 모범생이었지만 또 다른 면모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겼고 유행을 좇기도 했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청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불온한 학생이 아닌 평범한 10대 학생 강상규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강상규가 경기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학교 규율은 매우 엄격했다. 극장 출입이 금지됐고 연극도 볼 수 없었다. 식당도 아버지와 함께일 때만 출입할 수 있었다. 일체 집단 교회 활동은 금지됐다. 숙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때는 반드시 학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책을 보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제출하게끔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쩌면 이제 그 학생의 학교 안팎의 일상생활들을 다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상규의 불온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숙방을 함께 쓰던 학생이 경찰에 불려왔다. 강상규가 과외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던 경기중학교 후배 최강이었다. 그는 강상규의 일과와 평소의 행동거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 선생인, 과외 선생인 강상규가 이제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학생인 주제에 이렇게 크림을 발라가지고 그 면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대나 크림을 사가지고 얼굴에 바른다든지, 그래서 멋을 내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요. 뭐 술을 얼만큼 먹고 다니고 화장품은 뭐 쓰고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이 반일 운동, 불온화 운동의 이유를 이렇게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털어봐야 되니까 그런 증언들이 이제 그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모범 학생이 아니라 불량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그 검경 측에서는 신문 조서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무슨 절도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불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는 독립 사상을 가지고 민족 운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런 부류에다 넣으면서 일종의 비하를 시키는 거죠.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열혈 청년이었다고는 해도 강상규 역시 10대의 청춘이었다. 화려한 경성에 매혹돼 밤 벚꽃놀이 간 것마저 불량함의 증거로 제시됐다. 최강의 증언에 따라 강상규는 사상도 불온하고 행동도 바르지 못한 불량 학생이 되어버렸다. 농촌에서 나고 자란 강상규에게 경성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의 재판 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강상규가 경기 중학교를 다니던 그 시기 경성에 살던 동년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식민지 시대 조선인 청년들의 일기에서 당시 젊은이들의 속내를 읽어내고자 했던 이타가키 교수. 1941년 경성의 한 청년 노동자의 일기를 예로 든다. 他の者のごとく愉快に劇場を歩き回っていることを考えて自分は虚しくつまらなく一日を送ったことは寂しく感じた。何よりも生活状況と金銭の問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でやっぱりそういうこう一方でそういう消費文化を重要する人が横にいて、で他方でそういうのを全く重要する余裕もない人たちが大量にソウルに住んでいるという状況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 A氏の場合も間違いなくその後者で 영등포의 한 군수 공장에서 일했던 이 청년의 유일한 꿈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일기는 고단한 하루 작업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休日ほとんどない中でやっているので、まあ生きるのに必死とでも言いましょうか。その生活のことがまず念頭にあるんで、その中でこういう大きな政治とかいうことは考える余裕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ある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 1930년대 경북 상주에 살았던 한 청년의 일기에도 당시의 상황의 일면이 드러난다. 답답한 농촌 현실에 우울해했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단지 これ個人の病気とも見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この1930年代のそういうその社会全体の流れとも呼応しているので、まあその憂鬱という問題を個人の問題としてではなくて社会の問題、植民地の問題として捉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解釈なんです。 돈만 많다면 도시에 가고 싶다는 이 청년의 고백은 당시 농촌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해 한다. 도시의 삶도 그다지 나을 게 없었지만 식민지 치하 농촌의 삶은 특히나 황폐했다. 강상규의 고향인 옥구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1920년부터 4년간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실시했다. 간척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도 만들었다. 당연히 조선인이 동원됐다. 조선인들한테는 한 가족당 그 5마지기, 5정보 정도, 아주 조그마한 정도의 그 땅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소작료를 저도 4에서 50% 정도 소작을 내야 되는 그런 농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제는 새롭게 확보된 땅에 일본인들을 이주시켰다. 농지는 물론 집도 헐값에 제공했다. 조선인들이 땀 흘려 만든 땅에서 일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정작 조선인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다. 옥구 군산 일대는 대표적인 쌀 수탈 기지였다. 일제는 한일 강제 병합 이전부터 일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1930년 무렵에는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 최대의 농장주였던 구마모토는 혼자서 군산 일대 5개군 26개 면에 걸쳐 약 1천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20년대가 되면은 많은 그 노동쟁이 농업 그 항쟁들이 있게 되고 군산 같은 경우 서수 옥구 농민 항쟁이라고 해가지고 27년도에 아주 뭐 인근에 있는 저희 서수 지역에서 대규모 농민 항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옥구 농민 항쟁이 발생했던 1927년은 강상규가 유년기를 보내던 무렵이다. 식민지 농촌의 황폐함을 경험한 강상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고자 했다. 그리고 조선 독립 10년 계획을 세웠다. 경성이라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느끼는, 받았던 그 새로운 근대와 새로운 충격, 문화적 충격들이 그게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조선의 독립을 꿈꾼 강상규는 히틀러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우리 조선에는 히틀러보다 몇 배 용맹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독립운동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일본에 패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다. 청년들의 경우 힘에 대한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힘을 키우는 모델이 무엇인가? 그때 읽은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에요. 히틀러야말로 힘의 철학 아닙니까? 오늘날 히틀러는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독재자로 인식되지만 당시에는 악조건 속에서 독일을 구한 위대한 혁명가로 비춰졌으며 강상규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학생들이 그를 존경하고 닮고자 했다. 어떤 면에서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이 욕망의 실현을 보여주는 어떤 속물적인 세속적인 성공의 모델, 영웅호걸의 모델, 이런 식으로 비춰졌던 것도 있고요. 왜 조선의 독립을 꿈꾸냐는 검찰의 신문에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라고 답했던 강상규. 입학 첫 해 전교 5등이었던 성적이 4학년 때는 70등까지 떨어졌다. 독립계획을 실행하느라 학교 생활이 소홀해진 까닭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20살까지는 공부에 전념하고 40살까지는 부모에게 도리를 다한 뒤 그 이후에 다시 독립을 모색하기로 계획을 수정한다.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러면서 집안도 일으키고, 그래서 부모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고, 그런 속에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들, 정치도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식민지란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대립되어 나타난 거죠. 이런 개인의 성취욕이나 세속적인 욕구가 제대로 잘 실현 안 되는 구조가 결국 식민지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민족적 열망이 양립할 수 없었던 시대. 강상규는 하나의 꿈을 위해 또 하나의 꿈은 잠시 접어야 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던 강상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잠시 그 꿈을 접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립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게 되는 계기를 만납니다. 자,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40년 10월 경기중학교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민족의 재전을 단체로 관람한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지만 강상규는 오히려 분노했다. 강상규는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에는 열광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수, 즉 일본의 선수들은 훌륭하다.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사실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일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맹세한다. 나는 나의 생명도 조국에 바치겠다.
손기정, 남승용, 만세. 나라 없는 비애를 통렬히 느꼈던 강상규는 잠시 접었던 조선 독립 10년 계획을 다시 실행한다. 설문지를 작성해 이철주 등에게 돌리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동지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3개월 뒤 강상규는 조선 독립을 열망하는 불량 학생으로 검거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당시 이 사실을 아는 학생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없어진 거야. 그저 없어진 거. 없어진 건 감옥 안 가면 그 뻔한 거지. 죽었거나. 근데 죽긴 안 한 건 안단 말이야. 그럼 형무소 갔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1943년에 출소한 강상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까? 1937년도 입학을 하셔서 졸업을 하셨다면 우리 38회가 되니까 42년도 졸업생이 되죠. 동기들이 졸업한 1942년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그 이후에 동창회 명부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38회 198명 졸업생 명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에게 불량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었던 일제는 1945년 강상규의 예상대로 패망했다. 강상규의 계획이 독립을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다기보다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국민적 각성이 모여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는데 하나의 큰 역사적인 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강상규는 해방된 조국에서 정치범으로 다시 형무소에 투옥된다. 그의 10년 계획대로라면 일본과 독립전쟁을 시작했어야 할 1948년 무렵이었다. 그의 이름은 집안의 족보에서도 지워졌다.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정치범이 된 까닭에 언급조차 금기시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상규 작은아버지의 바로 위의 형이신데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가 지금 빈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안방에 걸어놨던 사진 중에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하나 항상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집안 어른들이 똑똑한 아들이다 한 정도밖에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불온한 꿈을 꾼 대가는 너무나 컸다. 독립을 운동을 하겠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당시 일본이 어떤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고 그다음에 한국을 식민지 통치한 지 이미 뭐 3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조선이 독립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는 어려웠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청년이었던 세대가 정말 그 불행했던 세대거든요.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세대보다도 일제 말기에 전쟁을 겪고 해방 직후에 그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또 한국전쟁을 겪었던 거죠. 당시 평범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또 일면 보여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조금 또 나아가려는 또 그러한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동도 이제 보여주는 좀 전미지대에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조선인 해방투쟁 동맹에 가입했던 이철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에 독립유공자로 건국포장이 주서됐다. 강상규와 가장 친했던 김재원은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했다. 해방 후 그 역시 정치범이 되어 투옥됐다. 강상규를 신문했던 도순사 남승희는 해방 후 몇몇 기업의 사장을 역임하고 1950년대 중반에는 군수를 지냈다.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불량 학생 강상규. 그의 이후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내가 식민지 조선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부역하며 친일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무관심 속에 평생을 보냈을까요? 강상규는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때론 일제 시책에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상규는 일제에 저항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순응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의 갈등과 고민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슴에 품은 꿈이 죄가 되는 시대였다는 사실로 그저 미루어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